박철수 씨는 창가에 앉아 강남 도곡동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35평형.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차가운 유리창에 닿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으로 은퇴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최고의 쌤이라고 불렀고 동료들은 그를 박 선생이라고 존경했습니다. 반듯한 성품, 부드러운 말투,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신사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3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분당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밥을 지어 먹고 홀로 산책을 하고 홀로 잠들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적막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박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며느리 강유진도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준호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계속 설득했고 손자 준호의 목소리까지 들려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도곡동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철수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배정되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햇볕은 잘 들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사는구나.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 준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가끔 숙제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철수는 그럴 때마다 기뻤습니다. 손자의 공책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주며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그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항상 바빴고 주말에도 골프를 나갔습니다. 손자 준호는 문을 꼭 닫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가족들이 쓰지 않을 때만 갔고 TV도 혼자 볼 때만 켰습니다. 밥은 스스로 차려 먹었고 설거지도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내 친구들 오기 민망하단 말이야.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들리겠어. 유럽 여행 끝나고 처리해야지. 철수는 침대 위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해겠지. 아니야, 오해일 거야. 스스로를 달랬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손자의 무심한 말투,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마셨고 아들은 신문을 봤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철수는 국을 떠먹으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평생 바르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고 손자를 위해 용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그는 처리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귀를 세웠습니다. 복도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지막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예약했어. 치매 검사받게 해야 돼. 그래, 빨리 처리하자. 아파트 명의도 넘겨야 하고. 철수는 이불 속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사흘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수록 진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직. 근데 병원 진단서만 나오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빨리 해. 유럽 가기 전에 정리하자.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가 자신이 키운 아들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사이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며느리는 필라테스에, 손자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향수병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투명 클리어 파일 2개였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박철수 관찰일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2일 마이너스 같은 질문 2번 반복함. 9월 18일 마이너스 약 먹는 시간 착각. 9월 25일 마이너스 손자 이름 헷갈려함.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헷갈린 적도, 약 먹는 시간을 착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 조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목록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대 요양원 5곳의 이름과 연락처, 월 비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소 비용, 접근성 낮음이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파일 맨 아래에는 후견인 지정 절차라는 인쇄물이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필수, 가정법원 신청, 재산관리 권한 이전.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문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곡동 아파트의 시세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분당 집을 팔고 예금을 모두 털어 산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집이 지금 노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밝고 친절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응, 있었어. 며느리는 잠시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 준호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였습니다. 며느리는 국을 퍼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셔야 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병원? 건강검진이요.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나 괜찮아. 그래도 받으셔야죠. 요즘 기억력도 좀 안 좋으시잖아요. 철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예약도 다 해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딸 은정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은정아, 나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그런데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대요. 병원 검사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마저도 이미 아들 부부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은정아, 나는. 아빠, 걱정 마세요. 검사만 받으면 돼요. 저도 곧 올라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침대에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는 혼자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철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도곡동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딸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썼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오늘부터 기록한다. 철수는 일주일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복도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담았습니다.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할 거야. 응, 변호사도 알아봤어. 생각보다 간단하대. 철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차 키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거리가 차창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병원은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수는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기억력 검사 받으시는 거예요. 예. 검사는 1시간 걸렸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백에서 거꾸로 세기. 철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도형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그래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들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게 증명되면 그들의 계획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이번 주말에 올라올 수 있니?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토요일에 갈게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보여줄 게 있어. 혼자 와라. 토요일 오후 딸이 왔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딸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관찰일지, 요양원 목록, 후견인 서류,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라. 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오빠와 형수가 만든 거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철수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처리, 후견인, 재산 이전이라는 단어들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은정아,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매도 아니고. 딸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빠가 정말 이런 짓을? 병원 검사도 받았어. 결과 나오면 내가 정상이라는 게 증명될 거야. 딸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변호사 알아볼게요. 고맙다, 은정아. 그날 밤 딸은 오빠 부부와 대면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방문을 조금 열고 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은정아, 오해야. 우리는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동생,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도 가족 생각해서. 가족?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싸움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또래 평균 이상이세요. 철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갈게요. 딸은 지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와 녹음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산 편취 시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만,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를 고려해 보시죠. 따님께 아파트를 증여하시면 됩니다. 철수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오빠와 나눠야 해. 그 전에 내게 주고 싶다. 하지만, 은정아, 내가 나를 지켜줬어.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야.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증여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 예금 계좌도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증여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도곡동 아파트는 딸 이은정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철수는 예금을 인출해 딸 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모든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했을 뿐이야. 은정이한테 다 주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계획이 있었잖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민수야. 철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지만 이제 가족은 아니야. 다음 주에 이 집을 나간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대구. 은정이네로.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호는 방문 밖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아내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강남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구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딸의 아파트는 20평형이었습니다. 철수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창문으로는 앞산이 보였습니다. 첫날 저녁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지은아. 저녁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 얘기 들어줄래요? 그래, 말해봐. 지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메뉴까지. 철수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며 가끔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방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빠 글 쓰시려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철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의 이야기.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에 대하여. 글은 술술 나왔습니다. 도곡동 아파트에서의 일들, 들었던 대화들, 발견한 서류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담담하게 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앞산을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면 손녀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안 가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가 좋아. 진짜요? 응, 진짜야. 손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철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야? 잘 지내세요?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한테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늦은 사과였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가족은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철수는 완성된 글을 읽어봤습니다.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글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함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앞산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먹어요. 그래, 간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철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